두 번째,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일이 나에게 의미 있는지 아닌지도 돌아보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분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상태에 대해 잘 알고 날 힘들게 하는 그 일이 의미 없는 일이라면 그건 깨끗이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는 상황에서 나는 스스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자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분리해내는 것만 해도 상태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죠. 세 번째, 무기력할수록 억지로라도 조금씩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몸을 움직인다는 건요, 사실 굉장한 효과가 있는 치료법입니다. 무엇이라도 움직이셔야 되고요.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도 움직이는 겁니다. 대신 너무 과한 운동은 안 좋겠죠. 과한 운동은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위로가 아니라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위로의 뜻은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로는 순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위로 어디에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격려는 다르죠. 말 자체가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준다 라는 정의로 표현되니까요. 그래서 위로는 수직적이고 격려는 수평적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격려일까요?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함께 말해주는 게 격려예요. 이거는 분명히 잘했지만 이거는 분명히 문제야.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잘한 건 됐고 못한 것만 얘기할게. 절대로 격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 내 주위에는 같이 일하는 동료 혹은 나의 직원들 그들과 함께 이렇게 무기력해진 시기 혹은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나가시려면 그들에게 격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격려는 그 사람이 잘한 것과 못한 것을 확실히 구분하게 만들어주는 두 가지를 다 언급하는 것만이 격려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영과 관련된 분석 결과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영과 관련해서는 내용어 분석이 주를 이뤘는데요. 내용어 분석 결과 보험 청구에 대한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보험 청구에 대한 고충이 크게 나타난 것에 반해 이후에는 치과 의사로서 자신의 역할과 코로나 상황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치과 의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많이 증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어떤 사람이 내 역할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한다면 어찌 보면 나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혹은 마땅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수준이 지나치게 증가하게 되면 번아웃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개그맨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드니까요. 그런데요, 실제로 개그맨이 하나의 프로나 하나의 개그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저도 옆에서 보면 볼수록 정말 안쓰럽다 못해 정말 측은한 마음이 들 정도로 온갖 종류의 고단한 작업들과 그리고 구성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가장 행복하고 웃게 만드는 직업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되죠. 치과 의사 선생님들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이 재밌을 거라고 하는 그릇된 상상을 버리셔야 돼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일은 재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 재밌으면 정신질환입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자체가 재밌을 수 없어요. 소상공인들께서 장사하시는데 장사가 재밌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학생이 공부할 때 즐겁다고 얘기하고 소상공인들께서 장사가 재밌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성적이 잘 나오는 겁니다.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운동, 훈련 자체를 재밌어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고통스럽죠. 하지만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는 거죠.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는 일, 공부, 훈련, 연습 즐겁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는 즐겁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 의미와 보람을 찾고 그것으로부터 얻는 것이 있으니까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나는 일이 즐거웠는데 진료가 즐거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 기억은 분명히 생생한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그 자체로 행복하진 않지만 무언가가 늘고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는 행복감이 옵니다. 이른바 성장감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원장님들께서 혹은 선생님들께서 일이 즐겁지 않고 힘들고 고단하다, 그 이유 중에 분명한 건 이제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어서 어제보다 내가 나아지고 있다는 성장감을 쉽게 가지시는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초심자, 이제 막 시작한 사람 혹은 초보자들만 가질 수 있는 느낌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바보 같은 결론은 뭘까요? 그러니까 전문의가 되지 말자, 전문성을 버리자.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디선가 성장하셔야 돼요. 그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인지심리학자인 제가 인지심리학에 대한 어떤 역량이 늘고 있지 않고 굉장히 정체되고 있다, 번아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더군요. 그런데 내 옆에 분야, 상담심리학, 사회심리학 이런 분야들, 코로나 팬데믹 때 한번 공부를 틈틈이 해봤습니다. 물론 상담심리학과 사회심리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보기엔 이제 학부 수준을 막 벗어나는 수준이죠. 그런데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왜? 빨리 늘어요. 성장감이 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찬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 분야의 전문가지만 내 옆 분야에 있는 혹은 관련 분야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시는 그런 행동과 노력을 하시면 상당히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바로 성장감이라고 하는 접착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치과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번아웃을 느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지금까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번아웃을 극복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일이 끝나고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와 같이 사람 때문에 지치기 쉬운 문화에선 너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건 정말 나의 사회적 에너지를 소진시키며 또 다른 종류의 번아웃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사회적 생활을 위해서만 고려된 게 아니죠. 지난 30만 년 동안 인간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정신적이든 물리적이든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만 하는데, 특히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우리의 뇌가 너무 많이 지쳐간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을 피해 관계로 도피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 참으로 의미심장하면서도 깊은 공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번아웃 때 혹은 번아웃이 임박했을 때 오히려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며 그들과 먹고 떠들기만 하는 사회적 노동으로 지쳐가고 외로움이 가중된다. 이건 계속해서 외로움에 못 이겨 관계로, 심지어 도움 안 되는 관계로 몰입하게 되는 악순환을 꼬집는 말이 되죠. 결론은 분명합니다. 한국의 전문가가 번아웃이 왔다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뇌는 혼자 있어야만 사회적으로 쉽거든요.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과 소리를 거의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곳에서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공간도 혹은 동적으로 걸을 수 있는 상황도 다 괜찮다는 겁니다. 핵심은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뇌는 그래야 식기 시작해서 다 타버리는 소진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시선에 특히나 민감한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그 민감함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의료 현장에 계신 수많은 분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시간에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시선이 자기를 향해 있지 않을 때가 되면 완전히 지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아니 매우 자주 관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단 몇 시간이라도 나 혼자만의 시간 필요하고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메신저든 전화든 누군가로부터의 만남과 요청이든 모든 것에서 해방된 온전한 나만의 시간, 그것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환자와의 관계에 대한 게시글을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기능어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코로나 이후 3인칭 복수 빈도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이후 정서 단어 사용 빈도가 증가하였고 환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도 보였죠. 이런 기능어 변화의 의미와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인간은 무엇을 제일 피하고 싶을까요? 늘 답은 불안입니다.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안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불안에는 잘 될까?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런 내용들이 우리를 이중삼중으로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불안의 반대말은 뭘까요? 안도감이죠. 이 얘기는 뭐냐? 지나치게 먼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불안이 가중되고 그 덩치를 키워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학부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원에 들어온 친구들일수록 이런 고민을 얘기합니다. 저 2년 반 후에 대학원 마치고 졸업을 할 때 제가 원하는 직장,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지금 불안해하는 건 다음 주에 발표다. 한 달 후에 보고서야. 무슨 얘기냐? 똑똑하고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일수록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는 먼 미래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그걸 머릿속에서 그려내면서 스스로의 페이스를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많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한테 보이는 현상입니다. 너무 10년 후, 20년 후를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후, 2주일 후, 3주일 후의 계획표를 만드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꾸 먼 미래를 고민하는 이유는 나의 계획표가 촘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경우에 불안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죠. 내가 뭘 해야 하거나 아니면 할 것에 대한 더 성장하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촘촘히 계획체를 짜면 훨씬 더 건강한 근시안이 만들어집니다. 근시안은 나쁜 게 아니죠. 촘촘하게 나의 계획표를 만들어내면 자연스럽게 내 시선을 훨씬 더 가까운 미래에 당겨놓게 되고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천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 주위에 많은 치과 전문의들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과연 시간이 없어서 못할까요? 계획이 없어서 못하시는 겁니다.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시죠. 그리고 그 리스트의 항목에 하나씩을 정말 잘게 쪼개보세요. 그러면 연간 계획표가 아니라 월간 혹은 주간 계획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요. 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며 환자분들이 안 오시면 안 오시는 대로, 오시면 오시는 대로 양쪽 모두에서 나는 훨씬 더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스스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환자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어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치료 과정의 설명에 대한 고민과 진상 환자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결과가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후로 주로 언급되는 치료의 종류도 다소 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플란트나 신경치료가 훨씬 더 줄을 이뤘다면 발치와 관련된 단어가 좀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전문의의 치료를 불신하는 그런 환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다양한 진료과에서, 아니 의료가 아닌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관찰되는 한국의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특히 치과에서는 과잉 진료냐 아니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좀 더 힘들어지시는 경우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무언가 과잉해서 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어떤 때일까요? 분야를 막론하고 해야 할 것과 할 필요가 없는 것 중에서 오로지 전자, 즉 해야 할 것만 얘기가 되거나 논의가 될 때 무언가 과잉이다라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이런 치료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말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이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건 몇 년 후에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는 너무 적은 게 아닐까요? 보통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안 해도 되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불필요한 것까지도 얘기를 해주시면 아, 적정한 선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좀 더 잘 상대방에게 가질 수 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해야 할 것만 딱딱 얘기하자 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충고를 드리죠. 해야 하는 것만 말하잖아요. 오히려 궁금증이 더 커집니다.
우리는 왜 유튜브에서 나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을까요? 만나야 할 사람들에 대한 강의 못지않게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혹은 어지러워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활동을 위해 혹은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이 양쪽 모두를 들어야만 내가 어느 선에서 내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가늠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즉, 받으면 안 되고 받지 말아야 하고 받을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치료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리스팅, 열거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과잉진료라고 하는 오해를 훨씬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가능할까요? 사실은 쉽지 않죠. 전문의로서 나의 언어가 진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심리학자지만 심리학자로서 많이 겪어보고 다니고 또 심지어는 실수도 해보면서 만 53세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내보고 살아보고 행동해봐야 아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뿐이죠.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괴감이 든다고 하세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이해가 되고 해야 할 줄은 알았는데 지금까지 왜 못했을까? 저도 45세 때 이런 얘기 절대 못 드렸습니다. 만 53세가 되어야 그나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60세, 65세, 70세가 됐을 때 조금 더 나아지겠죠. 코로나 전과 후로 구분을 해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의 심리적, 정서적 변화를 분석하고 언어 사이에 숨겨진 선생님들의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행복에 조금 더 가까워지신 것 같으신가요? 무언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호함을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바꿔나가면서 불안을 잠재우고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건 저희 모든 심리학자들이 드리는 조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안을 완화시키고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작은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